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도공에서 한국사를 맡은 박기훈 강사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 나도공에서 아주 좋은 교재로 이론서와 이제 문제집과 함께 한국사를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도움을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 보통의 이제 한국사 이론 강의들, 이제 일반적인 공무원 사이트들 보면은 말이에요. 막 100시간이 넘어가는 강의들이 많아요. 아주 간결하게 우리 교재하고 강의가 따로 안 놀도록. 왜냐하면 막 교재는 이렇게 내놓고는 말이에요. 필기노트 따로 내놓고 이래가지고 막 따로 수업하고 이러면서 어수선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 아주 잘 만든 이론서하고 또 아주 간결하고 잘 구성된 문제집과 함께 딱 여러분과 함께 60시간 동안 이론과 문제풀이를 막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선사시대 및 국가의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국사 조금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모르는 분들도 아마 요 정도는 아실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국가들, 고조선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이런 나라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시작에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조금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국가직 구급시험에서 나오고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다른 생렬에서는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단원. 네, 선사시대 및 국가의 형성 갑니다. 이 전자칠판이라서 아주 좋아요. 한반도의 선사시대, 국가의 형성과 발달. 자, 첫 페이지를 펴봅시다, 여러분들. 역사의 의 및 한국사의 이해가 나옵니다. 그죠? 역사의 두 가지 의미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제 객관적 의미의 역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제 시험에서 최근에는 좀 자주 안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까지는 왕왕 나왔던 주제인데, 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국어 능력이 기본적인 것만 갖춰져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죠. 자, 우선 이제 객관적 의미의 역사의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이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사실로서의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지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보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괜히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놈이라고 해가지고 막 없는 소리 지어내서 말이야 루머 퍼뜨리고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당연히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연구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소리를 지어내거나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인 양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역사의 출발은, 역사학의 출발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볼까요? 자, 특징 보겠습니다. 특성. 네, 객관적 사실 또는 시간적으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역사의 구성 요소로 한다.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볼게요. 역사가의 주관적인 개입은 배제되고 객관적 고증에 따른 연구를 토대로 한다. 보이세요? 역사가의 주관적 개입은 배제되고 객관적 고증에 따른 연구를 토대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주관적인 개입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는 건 너무나 훌륭한 자세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또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역사는 그 다음 줄, 역사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절대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밑에 줄에 역사와 역사가에 대한 표현에서 보시면, 네, 이게 여기다 좀 지워야지. 이제 전자출판 처음 오랜만에 써가지고 좀 헷갈렸어요. 랑케가 있겠습니다. 랑케 보이십니까? 네, 여기요. 랑케가 보일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을 알아두세요. 원래 역사학과라는 과는 없었어요. 근데 19세기 초에 독일의 학자였던 랑케가 처음으로 사학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랑케가 사학과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 철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과거의 사실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막 갖다 붙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에는 대가족 제도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역사적 현실을 보면 조선 중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집들은 아주 잘 나가는 양반집 빼놓고 다 핵가족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죠? 전통사회는 대가족이고 현대사회는 핵가족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핵가족이 대부분이었어요. 조선시대에도. 그런데 어떤 철학자가, 어떤 사회학자가, 어떤 정치학자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실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봐라. 조선시대에는 대가족인데 지금 핵가족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틀린 말이 되잖아요. 랑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랑케가. 자, 역사는 실제 있었던 그대로의 것을 보여줄 뿐이며 오로지 객관적 역사적 사실만을 묘사해야 된다라고 랑케가 얘기했죠. 역사가의 임무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다. 그리고 마지막 좀 한번 볼게요. 역사에서의 객관적 진리는 존재한다. 네, 이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역사에서의 객관적 진리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물리쳤다. 객관적 진리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객관적인 진리죠. 그러니까 역사가가 할 일은 자신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게 너무 멋있긴 하지만 가능한 일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네, 바로 주관적 의미의 역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명 기록으로서의 역사. 자,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록이에요. 기록. 자,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 세종대왕이 사군육진을 개척했다는 사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했다는 사실, 우리가 나폴레옹한테 직접 물어본 적 없어요. 세종대왕한테 직접 물어본 적 없어요. 어떻게 알고 있죠? 바로 역사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책은 누가 썼어요? 어차피 역사가가 썼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과거의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만 만나요. 기록을 통해서만 만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기록이라는 것 자체에 자, 여기에 여러분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의 의미. 역사는 역사가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선정한 자, 역사는 뭐라고 돼 있죠? 역사가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선정한 것 또는 조사 연구에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즉 역사서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의 역사책을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역사학자인데 5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 거예요. 500페이지의 모든 조선시대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넣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뺄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사실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나는 퇴계 이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조선시대 역사책에 퇴계 이황은 이만큼 집어넣고 율곡이인은 별로야. 그 5,000원짜리는 별로야 이러면서 한 반 페이지만 집어넣으면 이미 거기에 역사가의 판단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의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역사가들이 쓴 역사서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즉 기록으로서의 역사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걸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라는 게 아니고요. 있는 사실만 얘기해도 그 자체가 이미 그 기록을 한 학자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네, 특성. 과거의 사실 또는 사료를 토대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잘 돼 있죠? 네, 여기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가볼까요? 역사가가 선정 기록하는 과정에서 가치관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걸 사관이라 그러지, 사관.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들이 쓴 역사책을 보면 광해군을 되게 나쁘게 그려놨어요. 근데 오늘날 드라마 보면 어때요? 광해군 맨날 멋있게 나오잖아요. 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청과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신중하게 중립 외교를 해서 전쟁을 피했다라는 거 아주 높게 평가해. 현대적인 외교관이죠. 하지만 과거에는요,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지배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를 저버리고 오랑캐인 여진족이 세운 후금과 손을 잡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이 쫓겨났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광해군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 없는 사실 지어낼 필요가 없어요. 광해군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잘못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위주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적으로 와서는 오늘날에 와서는 광해군을 높게 평가하니까 좋은 것 위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의 사관이 기록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역사가에 따라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성이고 상대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 E.H.카예요. 이분을 잘 알면 되겠어요. E.H.카는 사학과 학생들이 보통 1, 2학년 때 입문서로 읽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사람인데 역사란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워낙 유명한 얘기라. 역사란 제가 파란색 좋아하니까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간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와우! 대화이다. 이 대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상호작용, 대화.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현재라는 건 뭘 말하죠? 역사가를 말하는 거죠. 과거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현재는 역사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과거 사실에 대해서 역사가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 평가를 한다는 걸 대화로 표현한 거죠. 자, 저희 마누라가 저보다 키가 커요. 실제로 키가 크거든요. 한 3cm 커요.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서. 근데 예전에 처음 연애할 때 제가 집사람한테 저는 칭찬으로 얘기해 줬어요. 당신 진짜 자기 정말 키가 커서 너무 좋아. 그렇지만 집사람이 다시는 키 얘기하지 마. 나는 키 큰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팩트는 당신은 참 키가 큰 사람이야. 라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받아들이는 제 부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만약에 본인이 키가 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면 좋아했을 건데 키 큰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쓸데없는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역사가가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판단을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크로체는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 줄에 자,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이다. 과거의 역사는 죽은 역사이고 참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모든 과거의 사실은 지금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바라볼 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이 사실로서의 역사, 객관적 의미의 역사하고 랑케,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 주관적 의미의 역사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객관성을 추구하는 거겠죠. 하지만 인간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주관적인 개인의 사관이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라고 우린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건 그거는 여러분 역사가 아니죠. 과거의 사실을,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마지막 얘기 한번 던져볼게요. 자, 저하고 동갑내기 탤런트로는 권상우 씨라든지 송승헌 씨 등이 있습니다. 놀랬다고요? 어찌됐든. 자, 권상우 씨하고 저하고 누가 더 잘생겼나요? 만약에 이걸 물어보면 아마 우리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권상우 씨가 잘생겼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70억 세계 인류가 심지어 저까지 포함해서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과 권상우 씨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에 대해서 인류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 팩트라는 건 따로 존재해요. 기훈이는 키가 몇 센치고 눈은 얼마만 하며 코는 어떻고 권상우는 키가 몇 센치고 몸매는 어떻고 요게 팩트고요. 그 팩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을 때 다수가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찌됐든 사실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기훈이가 실제 키가 169인데 이것도 얼마 안 되는 키지만 이걸 가지고 기훈이는 키가 150이었다. 기훈이는 키가 2m였다라고 지어낸다면 그건 역사가 아니죠. 그건 이미 왜곡이죠. 그것만 잘 판단해 보시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잘 보세요. 세종대왕은 위대한 군주이다 라는 선지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관적 의미의 기록으로서의 역사죠. 자, 광교토대왕은 많은 영토를 넓혔다. 이것도 분명히 판단이 들어갔죠. 많은이라는. 그렇죠? 근데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이거는 그냥 팩트잖아요. 이건 이제 사실로서의 역사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국어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역사학습의 의의는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쭉 우리가 넘어가 보고요. 참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꼭 확인 기출문제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은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자,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를 한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해서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관점은요, 이 문제의 관점은 지금 보시다시피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관점에 해당되는 걸 알아봐야 되고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내면 돼요. 자, 1번.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로 판단한다. 여러분, 사료라는 건 어차피 쉽게 말하면 역사책인데 역사책은 역사가의 사관이,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사실로서 보면 안 되죠. 기록으로서 역사를 이해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2번.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본다. 그렇지. 일제시대 때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광개토대왕을 되게 높게 평가했지만 조선 중기 태평성대 때는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는 광개토대왕보다는 장수왕이 더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을 봐야 되겠죠. 3번.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과거이므로 기록한 역사가의 가치관을 분석한다.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 여러분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고려 중기의 유학자였던 김부식은 굉장히 쉽게 말하면 꼰대였거든요. 근데 합리적인 꼰대였어요.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보면 그 삼국시대에 존재했던 풍부한 야사나 민담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책을 읽을 때, 삼국시대에는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다 진지했구나. 그게 아니죠. 그 저자의 가치관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나온 삼국유사에 보면 스님인 이련 스님이 쓴 글인데 여기 보면 내용이 90%가 전부 야사예요. 그러니까 각 그 저자의 가치관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4번, 동일한 사건 또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사례와 비교 검토해 본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저자의 관점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책의 내용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사실로서의 역사는 요 정도 우리가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 주제로 이제 가볼게요. 쭉쭉쭉 갑시다. 네, 한국사의 바른 이해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고 요즘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잘 수록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는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고요. 뭐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제 제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의 역사 구분하는 거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제 선사시대에 대한 얘기를 접근할 건데요. 원시 인류의 성립,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아플라, 호모 에렉투스, 네, 호모 샤펜스, 사피엔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현생 인류로 발전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워낙 최근 들어서는 호모 사피엔스랑 네안데르탈인에 해당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이 진화돼가지고 호모 사피엔스가 즉 현재의 현생 인류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기 좀 힘들고요. 참고서하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이제 공무원 한국사의 취지에 맞춰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와 관련된 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괄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민족의 형성과 전개. 네. 한반도에 기억 읽어볼게요. 한반도에 거주했던 구석기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구석기인들은 끊임없이 돌아다녔거든요.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굳이 구석기인들이 계속 한반도에 남아있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은 보통 신석기 시대부터 잡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민족의 니은, 우리 민족의 모체이자 근간은 고아시아계인 신석기인으로 보며, 자, 요거 체크해 봅시다. 신석기인으로 본다. 뭘요? 직접적인 조상은 일반적으로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민족의 기틀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우리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은 신석기인들 그리고 나중에 또 북쪽에서 내려온 청동기인들이 섞여가지고 형성된 거예요.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시력이 1.5, 1.5거든요. 근데 안경을 왜 끼고 있냐? 안경을 벗으면 좀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처럼 느껴진대.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이미지용 안경인데 안경 한번 벗어볼게요. 눈이 작죠? 그리고 지금 살이 쪄서 그런데 실은 광대뼈가 이만하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되게 큰 편이에요. 목은 짧고 손가락도 짧아요. 요런 체형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인기가 없는 체형이죠.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놀래요. 어떻게 인간 손이 이렇게 짧을 수 있냐고. 근데 사실 저는 이 청동기 우리 민족의 조상 중에 한 축인 청동기인의 유전자를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만주에서 온 사람 같죠. 예, 저 명동에서 옛날에 중국말로 인사 많이 받아봤어요. 약간 하얼빈 느낌이라고. 북방 유목민족들이 청동기를 가지고 내려왔고요. 저처럼 생긴 사람들이. 그리고 원래 원빈이나 장동건 씨처럼 생긴 분들이 살았던 거죠. 신석기인으로. 이들이 섞여가지고 현재 한국인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민족의 특성 및 독자성 좀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2번을 보면요. 동그라미 2번 가봅시다. 네, 인종상 황인종에 속하며 뻔한 얘기. 북몰공족 알타이 어족 계통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만주 여러 지역에 걸쳐서 다양한 동방문화권을 형성했다.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구석기 시대에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하실 때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음미하면서 접근하시되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 기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현재까지의 국가직, 지방직 각종 직렬에서 출제에서 어떤 걸 물어봤는지를 항상 중점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 부분 항상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아까 사실로서 역사, 기록으로서 역사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구석기 시대에서 볼까요? 자, 7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구석기 시대가 있었다. 구석기 시대 최고의 유적은 단양 금굴이고 약 70만 전에 형성되었다. 좋아요. 시대 구분 여기서부터 들어갑시다. 네, 뗀석기거든요. 돌을 부셔가지고 만든 거지. 뗀석기를 다듬는 기법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를 구분했다. 구석기 시대를 가지고 물어보는 방식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를 구분하는 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기가 어떻게 됐고 중기가 어떻게 됐고 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요거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적으로 보면요. 네, 전기에 보시면 전기 갑니다. 큰 석기 한 개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석기 하나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다. 기술 수준이 떨어지지. 예전에 우리 처음에 제 대학 복학했을 때 우리 휴대폰이 뭐였냐면 이만한 탱크. 근데 그 안테나가 있었거든. 내 친구가 꼭 그 안테나 빼가지고요. 귀도 파고 그거로 손톱 떼도 밀고 그랬어요. 우리가 맨날 그랬다고. 야, 너 무슨 구석기인이냐. 구석기 시대 전기에는 도구가 아직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를 만들어서 여러 용도로 썼다는 게 포인트예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이 주먹도끼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구고요. 찌개, 찌르개 등이 있습니다. 이 연도는 몰라도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구석기 중기로 가보겠습니다. 구석기 중기로 가보면 큰 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인 격지를 잔손질해서 용도에 맞게 제작 사용하였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줄. 한 개의 석기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오케이? 하나의 석기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건 그만큼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밀게, 긁게, 자르게, 새기게, 찌르게 등이 나오는데 구석기 전기를 대표하는 도구가 주먹도끼라는 거 기억하시고 구석기 중기는 요 내용만 아셔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 다음에 구석기 후기로 가보면 좀 더 무슨 기술 발전이 있었겠지. 그게 뭐냐 하면요. 자, 쇠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만드는 데까지 발달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 형태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펜과 똑같은 걸 공장에서 똑같이 수천, 수만 개를 찍어내겠죠. 이 구석기 전기나 중기의 도구들을 보면 모양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제 똑같은 형태의 도구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도구로 순배찌르기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구석기 시대 전기, 중기, 후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나올 때가 있는데 전기는 여러분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가 있겠고 중기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용도를 썼다. 그리고 후기가 되면 형태가 같은 도구를 여러 개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승배찌르기가 있다. 요거 딱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끝.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두 번째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구석기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네, 바로 2번. 자, 이제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인데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수험생들이라면 아마 전부 다 해당될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건데, 이동 생활을 했다. 1번. 사냥이나 어로 채집 생활을 영위했다. 자, 혹시나 헷갈리는 분들 요거 잊지 마세요. 네, 뭐죠? 농경은 시작되지 않았다. 농경은 지은 적이 없다. 우리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신석기 시대부터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자, 뗀석기와 함께 니은 도구의 사용, 뼈도구를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 이게 한자말로 골각기라고 해요. 거의 안 쓰는 말인데 이 출제자들 중에 옛날 용어를 가지고 시험이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뼈도구가 골각기다. 그 옛날에 그 영화 서해인가 황해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김윤석 씨가 뼈 들고 다니면서 내가 다가? 그게 도구를 썼다는 거지. 처음에는 집게 같은 도구를 여러 용도로 사용했으나 뗀석기 제작 기술 발전에 따라 용도가 나눠졌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디귿에 보시면 사냥 도구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주먹도끼, 돌팔매, 집게, 찌르개, 순배 찌르개 같은 게 있고 조리 도구로는 긁게, 밀게, 자르게 뭐 이거 구분하는 문제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 아주 가끔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좀 봐두세요. 공구용 도구로는 뚜르개, 새기개. 근데 이게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주먹도끼, 돌팔매, 그리고 집게, 뭐 찌르개. 순배 찌르게 누가 봐도 사냥도구지. 조리도구 긁게 강판에 긁게 밀게 자르게 조리도구 그리고 뚜르게 새기게. 그러니까 이게 순 우리말로 용어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조리도구 그리고 사냥도구 공구용 도구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자주 나오는 그 주제는 아닙니다. 자, 리을 무리사회 구석기인들은 가족 단위를 토대로 무리를 이루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무리를 이루어 산다. 두 번째 공동체 같이 가는 거지. 시신을 매장하는 풍습도 있었다. 그리고 미음 그대로 가볼게요. 무리 중에 조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가봅시다. 네, 무리 중에 구석기는 가족 단위를 토대로 무리를 이뤘다. 그럼 미음에 보면 무리 중에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뭐가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 돼 있죠? 지도자가 되었다. 자, 이거 다시 해볼게요. 자, 무리를 이루었다. 공동체 생활을 했다.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평등사회다? 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쌤, 지도자가 있는데 왜 평등사회예요? 지도자가 있으면 불평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등과 불평등의 기준은 군림하는 자,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부와 권력을 대물림할 수 있냐 없냐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모임에도 당연히 리더는 있죠. 여러분, 평등사회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엉망진창인 사회를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조기축구회에도 제가 속해 있는 조기축구회에도 회장이 있고 감독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평등과 불평등의 기준은 경제적인 격차와 권력의 격차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도 신석기 시대까지도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고 지도자는 있어요. 이 지도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불평등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자는 엄연히 어떤 조직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였다. 요 정도. 요것도 역시 여러분들 말장난만 조심하면 돼요. 예를 들어 시험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구석기인들은 무리를 이루어 살았는데 지도자가 군림하는 불평등사회였다? 틀렸죠. 평등사회였죠.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불평등한 게 아닙니다. 자, 좋아요. 다음에 자 갑시다, 여러분. 자, 주거생활. 대부분 자연동굴에 기억. 대부분 자연동굴에 거주하였으며 바위 그늘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기도 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네, 첫 번째는 동굴, 두 번째는 바위 그늘, 세 번째는 막집. 선생님, 막집이 어떻게 생긴 집이에요? 비만 피하면 막집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그늘이나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주거지의 규모는 뭐 3, 4명, 많게는 10명 정도 살 수 있는 규모였다. 뭐 이것도 뭐냐 참고사항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예술활동을 가보면
네. 봅시다. 사냥감의 번성을 비는 주술적 성격을 지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일일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구석기인들이나 신석기인들이나 청동기 철기인들이나 심지어 저조차도 오늘 제가 요즘 살 뺀다고 저녁을 안 먹고 있거든요. 배고파요. 저 카메라가 지금 갈비찜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모든 예술 작품은 다 주술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구석기건 신석기건 청동기건 철기건 옛날 사회의 모든 예술 작품은 번성과 풍요를 비는 주술적인 의미였다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계속 가볼게요. 괄호 3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주요 유물 및 유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구석기 시대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중기, 후기 구분하는 거. 그리고 둘째는 구석기 시대 때 무리를 이루어 살았지만 지도자가 있지만 평등한 사회였다라는 거 이해하고 구석기 시대 주요 유적지, 주요 거주지, 바위근을 동굴, 막집 같은 데 살았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은 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구급에서 최고로 이제 포인트가 나올 때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세요. 이 지도 보이시죠? 주요 유적지. 자, 네, 주요 유적지 보이시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다 외워야 됩니다. 뭐요? 이거를요? 왜요? 구석기 유적지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석기 유적지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구석기 물어볼 때 신석기 유적지가 쓱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 유적지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가볼까요? 고! 가보시면, 단양 금굴 유적. 예. 자, 그 다음에 단양 상시리 바위근을.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공주석장리 특히 중요한 유적이고요.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네, 그리고 연천 전곡리. 너무 중요한 유적입니다. 자, 제천 전말 동굴, 한북 웅기 굴포리, 청원 두루봉 동굴 흥수굴.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 평양 만달리 동굴, 한북 종성 동광진, 단양 수양계 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굴. 자, 제가 이 유적지 이름은 다 알아야 된다 일단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별표를 칠한 유적지들은 왜 알아야 되냐면 공조석장리 일단 너무 유명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천 전곡리는 여러분 여기서 주목도끼가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동아시아에서는요 주목도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천 전곡리에서 주목도끼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도 주목도끼 문화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슐리안 문화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는데 연천 전곡리에서 동양 최초로 주목도끼 유적이 나왔다라는 거. 지금도 연천에 가면 저기 구석기 축제라는 걸 하죠. 네, 뭐 하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여기 청원 두루봉 동굴은 왜 중요하냐면 제가 흥수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요. 가볼게요, 여러분들. 왼쪽 편에 보시면 여기 흥수아이 보이시죠? 흥수아이. 이게 그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이게 나왔어요. 흥수아이가. 물론 이 동상처럼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뼈가 나온 건데 국화꽃이 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럼 장례식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 흥수아이가 과연 구석기 시대 아이의 그 뼈냐? 아니다. 6.25 때 죽은 아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출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흥수아이가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던 것처럼 지금 동그라미 이번에 나온 유적지들 여러분들이 다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특히 이 공주석장리하고 연천 전곡리 주목도끼, 두루봉 동굴 흥수아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두루봉 동굴은 흥수아이, 그리고 연천 전곡리는 주목도끼,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단양 금굴 처음에 소개했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유적지 통틀어 가장 옛날 구석기 유적.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로 별도로 이름 다 기억하시고 요래야만 여러분들이 구석기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이거 가시기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935년 두만강가에 종성군 동광지에서 한반도 최초로 가시대 유물인 석기와 골각기가 발견됐다. 골각기가 뭐야? 뼈도구. 이렇게 한자말을 쓸 때가 있다니까. 발견 당시 일본에서는 가시대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아직 구석기 유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본은 구석기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에는 아직 인류가 일본까지 이주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석기 유적이란 말이에요. 1번,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별을 수확하였다. 청동기 시대 돌칼입니다. 선생님, 청동기 시대인데 왜 돌을 쓰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2번, 널쩍한 돌갈판에 옥수수를 갈아서 먹었다. 엄마야. 저도 옥수수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희 딸은 옥수수만 보면 환장하거든요. 만약에 저희 딸이 16세기 이전에 태어났다면 그 좋아하는 옥수수를 못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옥수수는 조선 후기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3번, 사냥이나 물고기 잡이 등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 그렇죠. 구석기인들은 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사냥, 물고기 잡이 채집으로 생활했죠. 답은 3번이고 4번, 영원 숭배 사상이 있어 사람이 죽으면 흙그릇 안에 매장하였다. 자,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구석기인들은 사람의 시체를 대충 이렇게 뭐 바닥에 눕힌 다음에 국화꽃 정도는 뿌릴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흙그릇, 포인트가 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흙그릇 있잖아요. 이게 이런 도구를 못 만들어야지. 구석기인들은. 이걸 이제 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최소 신석기 시대 이후가 돼야 나오는 거예요. 신석기 이후가 돼야.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석기 시대 후반기 참고에 보면 중석기 시대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한번 좀 써보세요. 뭘 쓰냐면 우리 교재에서 이제 중석기 시대, 찬석기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구석기 후기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닌데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수학에서 쓰는 이 꼴 비슷하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사이의 경계에 중석기 시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쟁 중입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출제자들은 구석기 시대 후기를 그냥 후기로 내고 어떤 출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중석기 시대로 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그게 구석기 후기로 표현되건 중석기로 표현되건 이 잔석기란 단어 보이시죠? 잔석기. 이 잔이란 게 무슨 말이냐? 작다 이거예요. 작다. 예, 잔석기. 작다. 자, 전 세계적으로 구석기 시대는 거의 대부분의 시기가 빙하기였어요. 빙하기란 게 뭐죠? 지금보다 기온이 좀 낮았다라는 거죠. 이거 1년 내내 겨울이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인간이 펭귄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낮았다. 그래서 남극이나 북극에 지금보다 빙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높이가 지금보다 낮았겠죠. 생각해보세요.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배경. 구석기 시대 내내 빙하기였는데 이 빙하기가 구석기 후기가 되면 지나고 시작하면서 기후가 다시 어떻게 됐다? 따뜻해지고 동식물이 범성하기에 따라 새로운 자연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립되었다. 즉 무슨 말이냐? 옛날에 빙하기 때는 구석기 전기 중기까지는요.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막 큰 돌 들고 와서 막 코뿔소 사냥하고 막 매머드 사냥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막 사람도 엄청 죽었겠지. 근데 이제 구석기 후기 혹은 중석기 시대가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먹을 게 많아요. 토끼 같은 거 사냥하면 돼. 토끼는 싸움을 못하는 대신에 작고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놈들 잡으려고 도구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주먹토끼는 이만하거든? 이거 드는 사이 토끼 도망가지. 잔석기는 요만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니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기원전 1만 년 전에서 8천 전 무렵이고 주로 유럽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논란 중이다 이거야. 어찌됐든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인데 잔석기를 썼다. 도구가 요만하기 때문에 요 도구를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음 도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음 도구. 그러니까 손잡이지. 세트로 같이 가야 되겠죠? 자, 큰 짐승 대신에 토끼, 여우새 등 작고 빠른 짐승을 잡기 위해 한 개 내지 여러 개의 잔석기를 만들었고 이것을 나무나 뼈에 꽂아 쓰는 이음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예를 들어 창이 있으면 해보죠. 이렇게 돌 뼈저기 만들고 나무로 이렇게 나무 손잡이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래가지고 쑥 던진다라든지. 오케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음 도구죠. 네, 이음 도구고 이게 뭐예요? 잔석기죠. 잔석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가르칠 때 제가 현장에서도 공무원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잔석기는 뗀석기입니까? 아니면은 간석기입니까?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의 도구가 간석기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뗀석기입니다. 뗀석기인데 왜 잔석기라고 합니까? 작은 뗀석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도구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중석기 시대가 돼서
도구의 발전이 이루어져서 이제 뗀석기가 사라지고 잔석기가 났다면 틀린 말이죠. 작은 뗀석기란 소리예요. 과거의 뗀석기에 비해서 더 작아졌다 뿐이지 뭐 새로운 도구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휴대폰이 옛날에 이만한 크기였는데 요만해졌다 칩시다. 어차피 휴대폰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어차피 구석기 시대였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 구석기 시대까지 얘기해봤어요. 오늘 첫 시간에. 자,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뭘 공부했는지 한 번 더 떠올려 봅시다. 쭉 올라가 볼까요? 제일 처음에 역사 인문 얘기하면서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의 역사 구분했어요. 이거 여러분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요? 국어 시험처럼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로서의 역사는요. 객관적 의미의 역사를 말하고 과거에 있는 사실을 역사가가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된다. 라는 걸 강조했던 역사다. 대표적인 학자로 누가 있다? 랑케가 있다. 랑케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동그라미 2번 기록으로서의 역사. 주관적 의미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어차피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역사책을 통해서 만나는데 시대에 따라 또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서술의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자료,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 주관적 의미의 역사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에치카였고 너무 유명한 말이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과거는 역사적인 사실, 현재는 역사가. 그리고 뭐 더 극단적으로 베네딕트 크로체는 뭐라 그랬냐면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이다. 현대의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하나 나올 거고요. 요즘은 좀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석기 시대를 물어보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정확하게 짚고 가야 돼요.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변별력이 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첫째는 구석기 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해서 전기는 하나의 도구를 하나의 용도로 썼다. 죄송합니다.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썼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주먹도끼. 중기는 하나의 도구를 하나의 용도로 썼다. 그리고 후기는 정교한 도구를 여러 개를 똑같은 걸 만들었다. 대표적인 게 쓴배찌르기. 이게 잔석기예요. 잔석기. 자, 전기, 중기, 후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거주 공간이라든지 또 지도자가 있었지만 평등한 사회였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특히 여러분들의 변별력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석기 시대의 그 유적지들 있죠? 네, 동그라미 2번에, 3번에, 2번에 있는 주요 유적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공무원 되고 싶다. 공무원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 공주석장리, 네, 그리고 연천 전곡리, 주목도끼, 청원 두루봉 동굴, 흥수 아이, 이게 6.25 때 죽은 아이 같다는 주장도 있고요. 어찌됐든 두루봉 동굴, 흥수 아이, 국화꽃이 뿌려져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네, 그 외에도요, 뭐 웅기굴포리도 유명한 유적지인데, 그러니까 특정한 유적지에서 어떤 개념을 구분할 문제를 요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좀 덧붙여 볼게요. 하나만 더 덧붙여보면 뭐냐면, 요거를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게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강원도 양구에 가면, 네, 상무룡리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양구 상무룡리라는 유적이 있는데, 이 양구 상무룡리 유적이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흑요석이 나왔어요. 흑요석은 여러분 화산지대에서만 나오는 그 돌이거든요. 근데 강원도 양구에는 군대만 있지 거기 무슨 화산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했구나. 네, 원거리 교역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요 정도 이 7급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K사의 S 선생님이 그 전까지 아무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 얘기했다 그게 나와서 본인이 흑요석 요정이다 뭐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요거까지는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구상무룡리 흑요석 원거리 교역. 다시 양구상무룡리 흑요석 원거리 교역. 자, 저는 이거 지우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즉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도 역시 유적지 알아야 되고 신석기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알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고조선 초기 국가 고조선과 초기 국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가장 단기간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바로
우리 나도공에서 나온 이제 문제집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면 분명히 단기 100점 가능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